삼국지 하면 딱 떠오르는 주인공 바로 유비죠. 아마 대부분은 인자하고 덕 높은 영웅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그 이미지가 어쩌면 와장창 깨질지도 모릅니다. 소설 속 신화가 아니라 역사서에 적힌 진짜 유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면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게임이나 영화에서 맨날 보니까 유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인자한 모습이 정말 전부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록을 딱 한 겹만 벗겨내보면 우리가 알던 그 이미지 너머에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더 흥미진진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 고개를 돌리면 제 귀가 보였다. 와, 이거 진짜 이상한 묘서죠? 근데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정사 삼국지라는 실제 역사서에 딱 박혀있는 유비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가끔은 진실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재밌다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신화 뒤에 숨겨진 남자, 역사 기록 속 유비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단 키가 178cm. 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거인이죠. 엄청난 장신이었어요. 거기다 팔은 길어서 무릎까지 닿고, 귀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하죠. 뭔가 좀 비범한 외모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남성성의 상징인 수염이 거의 없어서 이걸 엄청난 콤플렉스로 생각했대요. 진짜 의외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이름에 담긴 의미를 한번 파고들어보죠. 유비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불렸던 여러 이름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 싶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는 상황이랑 상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불렸던 거예요. 윗사람 앞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 이름 비를 썼고요. 조조 같은 라이벌이자 동료들은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인, 현덕이라고 불렀죠. 근데 저기였던 여포는 그냥 대놓고 야, 이 키 큰 놈아!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면서 불렀고요. 부하들은 당연히 좌장군이라는 공식 직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역사가들은 그를 촉한의 첫 번째 군주라는 뜻으로 선주라고 기록했죠. 이름 하나에 그의 이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셈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그의 본명 비는 준비하다는 뜻을 가졌어요. 어때요? 평생 돗자리를 짜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그의 삶과 정말 소름돋게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자인 현덕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드러내지 않으면서 만물을 키우고 모든 걸 가졌음에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힘을 뜻해요. 유비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덕으로 다스리는 군주라는 이미지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름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돗자리 장수에서 황제의 관까지. 그의 인생 여정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결코 순탄치 않았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이죠. 돗자리나 짜던 시골 청년이 황제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떠돌고 남의 눈칫밥 먹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조조나 원소처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달랐죠. 자기 땅 한 평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탁하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준비하다가 마침내 적벽대전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와, 정말 끈기와 야망의 화신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자 그럼 유비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책략가일까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비에 대한 평가는 역사 속에서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우리가 아는 소설 속 유비는 어때요?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는 정의로운 영웅, 모두가 사랑하는 유황숙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그의 적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음흉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같은 황족이었던 유장의 땅을 잠깐 빌리겠다 해놓고는 돌려주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죠. 이처럼 그는 겉으로는 덕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 교활한 기회주의자의 면모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현실적인 군주였던 겁니다. 영웅과 책략과 그 두 얼굴을 모두 가진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천하통일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18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유비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어쩌면 그 힌트는 이 돌무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조조나 손권의 무덤은 독을 대거나 아예 사라져서 위치 논란까지 있죠. 그런데 유비의 무덤 해릉만큼은 지금도 청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의 유산이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화면에 뜬 이 숫자 60,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숫자는요, 저 먼 과거의 유비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이어줍니다. 바로 유비의 60대 손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진짜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유창이라는 이름의 이 후손이 조상인 유비가 황제가 되기 전에 했던 일과 똑같이 바로 그 유비의 무덤 앞에서 집신이랑 돗자리를 만들어서 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180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감동적인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래서 유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역사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많은 승리자들보다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이 약자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더 큰 영감을 받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